이를테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1등은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이 원사이드하게 대선 후보로 결정될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중간에 경선 과정을 통해서 후보 교체나 뭐 누가 유력 주자가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바뀔 그건 가능성이 있다. 그 국민의힘이 지금은 네. 아직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옹호하고 그런데 파면되는 순간 저는 국민의힘은 대선 앞으로 갈 것이고 대선 앞으로 가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택하지 네. 극우 결집용 후보를 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예. 예. 그리고 윤석열은 네. 그 당시엔 아직 국민들이 실체를 몰랐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네. 지금의 윤석열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었고 살아있는 정의로운 정권의 검사죠. 대드는 정의로운 검사예요. 근데 본인이 그 지분을 다 까먹고 마이너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가 오세훈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승민이 되면 민주당 긴장하죠. 근데 그럴 리는 100% 없을 것 같아요. 아 유승민이 후보되면 민주당 긴장하죠. 가장 긴장되는 왜 후보입니다. 긴장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유승민 옛날부터 지켜봤어요. 네. 17대인가 그때부터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진영 사람 중에 네. 가장 많이 알고 경제를 알고 네. 나름의 식견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의 소위 시행령 정치에 대들 다 쫓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나마 가장 신경 쓰이는 후보는 유승민일 텐데 네. 유승민이 후보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아, 그래서 지금은 오세훈이 조금 판을 읽고 예. 정신 차리면 그쪽으로 갈 것 같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가 아니라 근데 그쪽은 재판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럴 것 같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흔들리겠죠.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양자 대결을 네. 붙인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적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당원들이나 지지층에 영향을 끼치고 뭐 할 텐데 결국에는 룰 싸움일 겁니다. 룰. 예. 네. 지금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의 룰로 대선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가 계속 갈지 아니면 탄핵 결정이 된 다음에 현 지도부는 물러나고 또 다른 비대위가 들어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안 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간다고? 근데 그것도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아서 그렇죠. 그게- 상황상은 쉽지는 않은데 네. 비대위야 뭐 맘만 먹으면 하루만 해도 되니까. 예. 그런데 룰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당원 50% 플러스 여론조사 50%에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 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지지층은 다 제외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김문수 장관의 최종적인 1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정말요. 네. 예. 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콧노래를 부르겠죠. 예. 김문수 대 이재명, 이재명 어. 대 김문수. 어.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전망하세요? 모든 선거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볼 땐 그런데 네. 지지층 간의 대결이고 지지층이 얼마나 그 정치 집단에 대해서 네. 용인하느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 결속도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훨씬 높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김문수나 홍준표나 오세훈보다 예. 내부 결속력의 예, 예. 정도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 시작한 이후로 문재인 정부 때 그 실세에 의해서 탄압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경기도지사로서 훌륭하게 일을 수행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칼침까지 맞아가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제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 네네네. 성향별로 우리 지역에서 그랬더니 한 10% 정도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예요. 그러니까 9대1 정도의 분포예요. 네. 그게 원래 7대3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총선 이기면서 9대1 정도로 굳어져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 민주당 내부의 지지도나 결속도는 그리고 국민들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악마한데 그런 사람들도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 그 어려운 조건에서 총선을 승리하고 그리고 칼침 맞은 것을 잊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속도는 훨씬 높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여론조사가 출렁이면 늘 이제 그 여론조사에 반응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별 의미 없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보수 연합, 범보수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포괄해서 새로운 연합체로 선거를 하려고 할 거다. 거기에서 이준석 의원이 차지하는 포션은 최소한 5에서 7%는 될 거다.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명절 전에 한 조사인데요. 이준석 의원이 보수에서 김문수 후보가 25% 나올 때 이준석 의원은 0%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0이에요. 보수에서. 그런데 5에서 7%의 소구력을 가지고 범보수 연합을 할 거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오세훈 가능성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그 캐릭터냐도 중요합니다만 5에서 7%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정확하게. 캠프 사람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5에서 7%의 뭐 가능성은 있다. 조금 주관적인 평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는 합종 연행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 대선 때 당시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 1% 뭐 많아야 2%입니다만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안철수 연합이 0.73% 차이로 이겼습니다만 아니 0.73% 차이로 승패가 갈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은 1%라도 연합을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걸 뭐 노리는 측면도 물론 있어 보이고요. 근데 글쎄요, 그게 연합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당내에 지금 소속된 당내의 인물들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적어도 대부분은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안 싸움을 저렇게 세게 갖고 허은하 대표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작은 당이지만 거의 하나로 뭉쳐 있을 때 뭐 대선 후보 그 당의 대선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당 구성원 대부분이 오케이 갑시다 뭐 이래야 가능한데 그 플레이가 지금은 뭐 타당의 어떤 정치 세력과의 싸움보다도 더 세게 싸우고 있어서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진짜. 기자들이 밤마다 저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현장 보면서 잠든다는 소문이 제일 재밌다 그게. 재미있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허은하 대표가 살아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또 내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개혁신당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좀 한 발씩 양보해서 좀 타협점을 찾자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고 나면 더 세게 싸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단속도 어렵기 때문에 범보수 연합은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내부 사정이 지금 더 극단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범보수 진영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진보 진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가운데 어제 김경수 지사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A4 한 장 반 장 정도에 되는 메시지인데 페북에 올린 글 말이죠.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대선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사람들, 발언 당사자, 반성, 사과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되지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뭐 이런 등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1급 체제, 정당 사유화 이거 안 된다. 뭐 바꿔나가야 된다 등등.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증오와 분열을 우리 모두가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요? 네. 별 관심이 안 갔습니다. 우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되게 중요한데 네. 김경수 지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말로 된 게 아니다. 네. 목숨을 걸고 이뤄낸 지지예요. 네. 그 칼침 맞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 전에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정치 검찰과 뜻을 같이 하면서 자당 대표를 구속시켜서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서 비대위원장 하겠다, 내가 한다 하고 다녔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거를.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 아무도 모르고 그때 팀까지 짰다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 인선까지 하고. 그런 동료들의 배신의 아픔, 뒤통수친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칼침을 맞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성과로 지지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무섭다 이렇게 말한 정치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행적을 쭉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뭐 그냥 이 정도였고. 네. 예. 그러나 저는 그 모두 다 발언할 권리도 있고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입니다. 근본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말 하는 사람들도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포용하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은 대권 경정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네. 대선 일정이 만들어지고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흔들기보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 구체화하면 이런 거예요. 그 대표 그 구속시키겠다고 정치검찰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 그 사람들 내가 다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저걸 실현하면. 두 번째로는 경선에서 지고 탈당한 사람들. 예, 공천 못 받아서 나간 사람들. 예, 그 사람들 다 내가 받아들일 거야. 네. 지금 이게 공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저 얘기를 실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누군가가는 포용의 정치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에서 포용의 정치 저는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물 드시고 하십시오. 저는 비상계엄 하에 포용의 정치 반대입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하겠다. 포용은 그 이후죠. 국민의힘이 재편되고 나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내란 상황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그리고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당명도 바꾸고 뭐 그런 이후에 네. 다시 협치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분은 저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첫째는 다 내란 종식이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는 내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경제 성장에 예. 초점을 맞춘 정치를 하겠다든지 예. 뭐 이런 거 갖고 하세요.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근데 저거를 제 식으로 해석하면 그 소위 경선에서 탈락한 친문들 그래서 나간 분들 저하고 친했죠 다. 네. 그리고 경선에서 지고 뒤에서 지금 작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명예회복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반대죠. 그리고 저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팩트를 잘못 알고 오히려 있다. 제가 보기에 이 정 과정에서 고등학교 안 나와서 고교 동창 없어서 그리고 정말 민주당에서도 마이너여서 그래서 오히려 핍박당하고 거부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건 이재명 대표예요. 모욕당하고.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볼까 정말 다르구나. 네. 제가 뭐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관련해서 취재를 세게 했는데 처음엔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김경수의 언어가 아니다. 누가 대신 써준 것 같다. 그 대신 써준 사람은 누구로 추정된다. 그래서 또 막 취재를 했더니 그건 아니다. 김경수가 직접 쓴 건 맞다. 본인이 쓴 거 확실합니다. 예, 본인이 직접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쓴 거냐 했더니 본격 행보를 앞두고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온 메시지다. 김경수가 많이 독해졌다. 예전에 김경수는 잊어라.
그리고 김경수가 선한 권력 의지가 충만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라. 그 제가 그러면 이번에 대선 출마하십니까?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마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최민희 의원님하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견해가 다른데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선거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선거판에서는 후보가 을 중에 을이에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원래. 예. 지금 이른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다. 그건 선거 없을 때 얘기지. 네. 더군다나 본인이 후보가 될 것 같은 선거가 되면 뭐 누구나 다 시비 걸고 비판하는 을 중에 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대선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은 헌재 탄핵 결정이 되고 조기 대선 스케줄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물론 법률적인 뒤처리는 남겠습니다만 내란 종식은 뭐 법적인 절차로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포용은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국힘 더군다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까지 다 포용하라? 그거는 불가능하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포용은 민주당 그 신구 세력 간의 포용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진영 통합을 해라. 그래야 선거 이겨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이게 내란 행위로 인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야당이 유리한 선거 지형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대선은 어떤 사유가 됐던 실시가 확정되는 순간에 51대 49의 게임이에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2017년 대선도 사실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42% 남짓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득표 합치면 52%예요. 만약에 1대1 구도라면 또 역시 51대 49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선이니까 이거는. 그런데 민주당 신구 세력 간에 계속 불화가 계속되고 뭐 밀려난 사람들은 뒷짐지고 지켜만 본다 이래갖고 그래도 선거 이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선거판이 되면서 을 중에 을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타이밍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뭐 친명 쪽에서는 약간 얄밉고 꼴배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야 결국엔 선거 이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결격 사유가 없는 친문이 있다. 이 얘기. 또 하나는 당에 침 뱉고 나간 사람 이외에는 고사리 손이라도 다 모아야 선거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내 화합과 소통 그래야 7공화국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김경수조차도 대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다. 이런 지적들. 다만 여기서 치욕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해철, 박광온, 임종석, 홍영표 뭐 이런 등등일 거다. 아니 여기까지 나옵니다. 전해철 의원은 경선에서 졌어요. 그리고 탈당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다 달라요. 임종석 실장은 당이 송판가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본인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성동을 택했죠. 네, 그래서 성동울은 전현희 의원이 떨어졌으면 또 뭐가 있는데 네. 붙었잖아요. 어려운 네, 데서. 네. 그리고 또 홍영표 의원은 네. 탈당했어요. 본인이. 탈당했죠. 네, 그래갖고 출마했어요. 새민주당으로 갔죠. 그래서 몇 프로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박광원 대표도 경선에서 졌고 네. 이제 저 중에 박광원 의원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도 당에 계속 남았고 네. 총선 때도 뛰었고. 네. 김준혁 후보를 위해서 같이 뛰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또 당원들이 다 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묵지 마라. 네. 묵지 마라. 저렇게 묵지 마라.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경선 지고 깨끗이 승복했어요. 예, 그 다 다르다. 네. 예,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론적으로 그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론적으로.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김경수 전 지사도 당원들에게 고백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거 고백해야 돼요? 김경수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면 받은 사람이에요. 조국 대표는 지민 비조로 네. 이 판을 만들고 3년은 너무 길다. 사실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3년 끝장 내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판을 만드는데 가족이 멸문지화의 지경에 이르면서 두 사람이 헌신한 거예요. 조국과 이재명. 보통은 이럴 때 조국과 이재명이 후보 됩니다. 둘이 대선에서. 겨룹니다. 대선에서. 네, 예, 민주당이 네. 개혁 쪽은. 네. 이게 정상인데 조국은 탄압받고 감옥 가 있고 윤석열의 탄압으로 봐요. 네. 저는. 예.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윤석열이 사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87년 때 그 국정원이 정확히 분열될 거니까 뭐 이렇게 하자는 계획대로 돼서 분열해서 졌잖아요. 노태우가 대통령 되는. 윤석열이 왜 김경수 지사를 사면했을까? 이것도 본인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똑같이 지금 저런 언어들은 사실은 분열의 언어잖아요. 예? 이거는 도발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네.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도발에 또 막 반응을 하면 제일 반가워하는 게 보수 언론이고 국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이 웃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김경수 사면 내 진짜 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뵈러 갔잖아요. 예. 가서 예. 어떤 얘기를 핵심적으로 했어요? 통합? 네, 통합입니다. 네. 통합.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극한 언어를 쓴 적도 없어요. 당하기만 했지. 그리고 지지자들이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건 저쪽이건 그냥 정치인은 이런 여론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재명 대표 지금 통합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지.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중도 실형 통합의 행보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은 개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당이 되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최민희 의원님 의견에. 근데 그 대선은요. 제가 몇 번 보면 뭐 저보다 더 오래 지켜 보셨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자기 진영은 확고히 하지만 결국엔 중도를 향해서 남의 진영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정권 때도 못했던 더 큰 복지 혜택, 뭐 그때 기초연금 뭐 이런 거 사실은 그 효과를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자기 진영은 튼튼해야 되지만 대선 때 적어도 그 몇 달 동안은 계속 상대방도 머뭇거린 의제를 계속 던지면서 남의 땅을 뺏어오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때는 당도 후보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하여튼 중도 소구력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인 친위 구테타 때문에 생긴 대선이기 때문에 네. 헌법을 비롯한 법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어느 후보가 보여주느냐. 네. 나는 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존중하고 그 시스템을 깨트리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건 당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힘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한다? 그럼 선거 치르나 마나요. 뭐 때려 죽여도 못 이기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기려는 쪽은 하여튼 법질서 존중의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애국심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윤석열, 김건희의 특징은 애국심 없다. 국가 권력을 사유한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땐 진정성이 있었어요. 경제 민주화를 정말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진정성이 있었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행보를 한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네. 그걸 언론이 조명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성장과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본 소득보다 성장이 필요한 시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이제 요걸 예를 들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게 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 기본법 예. 저희가 빨리 통과시킨 이유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네네. 그거는. 근데 AI 기본법 통과 안 된다고 과방위를 욕하다가 제가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나니까 아무도 기사도 잘 안 써요.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예. 되는 예. 거죠. 이게 당이 지금 말씀하신 당이 보조를 맞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반도체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네.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예. 거기에서 왜곡을 다 걷어내면 진짜 필요한 법이거든요. 예.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은 이것까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 제가 얘기한 개혁적인 모습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예.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본가가 네. 주인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그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 노동권 보장하는 역할을 안 한다면 제가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 존재 이유가 없다는 네, 거예요. 예. 국민의힘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정의당 지지자, 과거의 민노당 지지자까지 네. 그 다 포괄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에요. 윤석열은 민주노총 악마화, 노동자 악마화, 화물연대 악마화 이러다가 의사까지 악마화 해버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민주당 그러면 그냥 무너진다. 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드리는 일종의 것이죠. 이제 지금 중도 확장 전략을 편지는 이미 오래됐고, 펴고 있고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중도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본디해야 되는 진보 진영의 이슈들 노동자 당연하죠. 농민 그다음에 뭐 환경 이슈라든가 같이 뭐 가져가야만 그걸 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 그런 의미에서 당은 후보는 저만치 중도로 갈 수 있지만 네. 당은 그것을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반도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노동시간 문제예요. 네. 그것도 특수화된 항목으로 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당 노동자와 기업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네.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과 동시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럼 최상목이 또 예, 거부권 행사할 행사하겠죠. 거니까 열심히 해서 네. 잘 되면 그때 하면 되죠. 그러나 이 노란봉투법을 하겠다는 의지는 네. 계속 피력해야 되는 민주당이. 네, 예.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담론에 있어서 뭐 필요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선거를 당장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에 파면 결정이 나면 바로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용광로 선대위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은 그때는 이제 친노, 친문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아닌 사람들을 선대위에 그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위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지금 필요한 것은 친명 중심의 네, 선대위 체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을 키워서 일종의 뭐 국민 선대위 뭐 이런 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나만 한 말이에요. 소리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어떤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 해서 심지어 정말 그 대중적으로 저 사람 합리적 보수야라고 네. 하는 사람 다 데려오고 싶죠. 그 작업도 하고 있을걸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말하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난 요거 월요일에 한마디는 더 네, 해야 네. 돼요. 2012년 대선 때 네. 그 용광로 선대위원이 아니었어요. 선대위원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2017년? 2012년이요. 12년. 네. 누구였는지 아세요? 까먹었어요. 박영선, 이인영, 김부겸이었어요. 맞다. 이게 무슨 용광로 선대위예요? 네. 전대엽.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전대엽 말하는 오랜만이다. 예.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용광로 선대위 중도 확장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핵심은 용광로 선대위는 뭐 가더라도 포용하고 네. 이건 나중에 정책의 방향이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건 선거가 치러져야 돼요. 네.
스크럼을 짤 돌격대가 필요한 거예요. 선거는 위기가 늘 오기 때문에 아. 이 용광로 선대위에 보수 쪽에서 영입한 분이 총대 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화예요. 네. 핵심 코어 한 10명? 이재명 대신 내가 총 맞아서라도 이재명을 보호할 거야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예. 그리고 용광로 선대위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네. 유능해야 돼요. 네, 유능해야 된다. 김용남 의원이 용광로 선대위 제안 오면 가시겠습니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개혁신당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 아니면 중도 정책 아니면 상대방 진영의 어젠다를 가져오는 게 그게 가능하려면요. 자기 진영으로부터의 확고한 지지가 자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본진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왜 그게 가능했느냐.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는 보수 후보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박정희인데. 그렇지. 예. 뭐 아무리 무슨 퍼주기 정책을 공약을 내건다고 해도 네. 믿음이 흔들릴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물이 갖는 그 성격상. 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막 지른 거예요. 네. 근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왜 용광로 선대위가 안 됐냐? 문재인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기 진영의 믿음은 아직 그때만 해도 형성되기 전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뭐 4말 5초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진영에서 네, 맞아요. 확실한 성격의 그 후보가 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어떤 민주당이 여태까지 치렀던 선거보다 더 상대 진영의 거를 뺏어올 수 있는 막 공약이 됐던 정책이 됐던 네. 마구 지른다고 자기 진영에서 흔들리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확 다 여는 그런 선거가 필요한 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현충원 참배했잖아요. 네, 네. 그때 조승래 대변인하고만 갔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기 의지, 그 본인의 중도 확장 의지, 실용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인 친정세균. 네, 계죠. 네. 안희정 캠프에 있었죠. 네, 안희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 친명이 아닌 느낌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나름 뭐 유능하다 이런 평가도 일부 받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딱 한 명 될 것 같더라고요. 의원 중에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확고해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 그리고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고 목숨 내놓고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이기고 싶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 같고 일 거다. 예, 네. 그리고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저는 부부를 저렇게 기소해서 7만 8천 원으로 그 벌금형 때리고 그거 다 당한 거잖아요. 그게 수모잖아요. 네.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많이 받았고 애들도 다 탈탈 털었고 그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둘째 아들이 입시 부정 있다고 기자회견한 그 국힘의원들은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다 당했기 때문에 저는 100% 용광로 선대위 할 거다. 저는 지금 3분 남아가지고요. 우리가 11시에는 끝내야 돼서 3분 남았는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1분씩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선의 큰 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체 라운드에 올라오는 방향으로 선거 캠페인 전략을 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그게 되려면 후보 단일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후보 단일화 과정도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중반전까지는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최종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단일화를 한다면 뭐 그게 가능한 얘기일 텐데 네. 조국혁신당은 글쎄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끝까지 간다 아니면 중도에 그 연합 내지는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다. 뭐 그 결정을 해야겠죠. 네. 예, 일단 뭐 대선을 그렇게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예. 그거 조직하다가 끝날 것 같고 예, 내란 종식 과정에서는
매우 유효한 안이고 그건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촛불 집회에 결합하는 정도로 다 모이고 있는 정도라 정신은 구현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네. 내면 누구를 낼지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게 결국은 그 정치의 언어로 들어오면 후보 단일화 할 거야 말 거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략이나 뭐 어떤 용광로 선대위 뭐 이런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쉬운데 네. 막상 이른바 속칭 선대위에 수박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강론에 들어가면 결코 쉬운 작업이 그게 아닙니다. 아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하신 신장식 의원이 얘기하는 그 정신은 접수. 그런데 네. 그거 하다가 대선이 끝날 끝날 수 거예요.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정치권의 단순한 언어로 치환되면 후보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정당 간의 공동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국민 축제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권력 구조 개편, 뭐 개헌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근데 그 합의 과정을 미리 선거 과정부터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